짝꿍 어디 갔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너무나 교인분들이 3개월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모든 강사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또 연령대도 다양하게 있고 너무나 진지하게 만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목사님하고 결정되는 게 있는데 이승만 학당을 여기서 출장으로 한번 하려고 우리 계획 중에 이승만 학당. 그래서 이제 잘 되면 가을쯤에 한번 그렇게 출장 강의를 한번 하도록 이승만 학당을 여기서 진행한 겁니다. 자유통일 칼리지처럼. 제가 이영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니까 준비해서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학당, 자유통일 칼리지 이때 전부 교수님들이 자기가 제일 아끼고 아꼈던 거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끼스만 얘기했겠어요. 그것만 잘 정리해도 굉장히 그동안 못 챙겼던 지식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을 미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아시아 연구소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이상우 한림대 총장하신 분이 하는 연구소에서 제가 한번 독일 통일에 발표를 했더니 이걸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한 건데, 그건 이제 전부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발표한 지 2, 3년 지나면 클릭 수가 한 500개 이렇게 돼요. 조회가 500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조회 건 수가 얼마 될까요? 평균 한 500건인데 이 조회 건수 얼마 될 것 같아요? 5만 건. 2천 한 3, 400건 된 것 됐어요. 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학교 교수님들, 연구원들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아주 제가 쉽게 써놨어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면 요거 갖다 대밀면 아주.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자유통일 칼리지 설립 정신을 제가 통일은 자유와 시장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첫 시간을 자유를 했고 오늘 시장입니다. 시장. 북한을 시장으로, 북한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지 않나요? 네? 네. 저쪽으로 밑에 제가 계속 위를. 아이고. 요새 북한에 식량 보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외신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NTV라고 독일의 시사 채널 방송이에요. 그 중에 이제 NTV가 이런 보도를 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북한은 식량은 해외 원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 갖고는 뭐 한다는 거죠? 핵과 미사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이 유엔이나 유엔 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리고 시민단체, 구호단체로부터 식량을 받아들인 지가 벌써 24년째예요. 24년째. 그러니까 이놈들이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식량은 해외에 의존시키고 자기네들 핵 개발하는 거죠. 미사일 개발하고. 그래서 그 다음,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을지 모르지만 이 타츠는 독일의 한겨레 신문이에요. 독일의 한겨레 신문. 가장 진보적인 신문인데 그 신문에서 북한은 백성이 인질인 나라,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보다 더 진보 성향의 신문인데 이렇게 보도한다는 얘기. 또 하나가 여기 없구나.
지난 강의 잠깐 요약할게요. 분단국은 지금 5개국이 있는데 한 나라만, 독일만 자유통일이 됐어요. 예멘은 평화통일, 합의통일한 후에 28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한 이후에 호치민이 베트남을 공격해서 공산적과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죽었죠. 이 강의 들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적화 통일이 됐고, 중국은 여러분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통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독일만 자유통일이 됐을까요? 독일만 자유통일이 됐을까요?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는데 우리나라도 실패할지 성공할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그걸 저는 내년 총선이 그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독일은 왜 자유통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독일은 분단이 뭐냐면요, 분단은 보셨지만 분단은 절대로 완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기가 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단국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은 통일로 마감될 텐데 그 분단 기간 동안에 이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일은 이념 전쟁을 우파가 승리해서 자유통일을 한 겁니다. 그 독일은 헌법 가치를 지킨 헌법소총도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있어서 소위 그 좌파 정당 활동을 다 차단했죠. 우리는 이제 그게 아직 안 돼 있고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상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침략까지 당했는데도 이 정도로 이념 전선이 무너져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복습한 겁니다.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념 전쟁을 치르는 이 이념 전쟁의 승자가 이념 전쟁 통일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가로 안에 대답 한번 해보시죠. 분단군 좋든 싫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념 전쟁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념 전쟁의 승자가 어떤 통일을 결정하는 데 있다. 또한 좌파는 이념 전쟁의 투사인데 반해 우파는 이념 전쟁을 치르는 것도 모른다. 예? 놀기 바쁘죠. 좌파는 그냥 투사가 돼서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물을고 늘어지고 그냥 너무나 그냥 전사처럼 잘 싸우는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은 뭐라는 이념 전선에서? 대선이라는 이념 전선에서 우파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근데 다행히 이것은 이념 전쟁의 전반전이다 우리 그랬어요. 우리가 후반전 남았어요. 후반전. 독일은 갑작스러운 통일로 많은 비용과 부작용을 겪었지만 현재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선 것은 통일 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멘은 평화통일, 합의통일로 28년 동안 싸우고 있다. 자유통일, 합의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통일, 합의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통일인 게 중요하다. 제가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가 뭐라고 그랬죠?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 김정은과 이르는 평화통일이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입니다. 김정은과 평화를 통일하면 김정은 대통령 줄 거예요? 부통령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평화통일하고 그냥 암살시키면 되겠는데 세 경우 전부 불행입니다. 세 경우 다 불행입니다. 그게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그래서 제가 북한 재건을 얘기 드리는 것은 과연 통일이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를 여러분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독 북한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서독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선 이론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크게 경제를 계획경제, 시장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계획경제는 몰락해가고 시장경제가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어쨌든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볼까요? 계획경제는 국가가 무엇과 무엇을 결정할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생산을 결정해요. 국가가 생산. 그러니까 너는 A기라는 기업은 오늘 옷 청바지 5만 벌을 올해 생산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뭐 500원이다,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결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는 국가가 제시한 뭐를 계획량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있어요. 기업은.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계획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는 뭐예요? 국가가 왕이에요. 국가가 왕. 근데 시장경제는 기업이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의 뭘 기다려요? 선택을 기다리는 거죠. 소비자의 뭐요?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돼요? 퇴출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걸 파산했다고 그러죠. 기업이 망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업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내 제품을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최고의 제품, 이걸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저렇게 된 거는 끊임없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이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삼성을 이끌어왔던 그 기술진이라도 경영진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으니까. 근데 그 대기업을 헐뜯지 못해서 난리잖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이 기업을 하면 모두가 살아남고 삼성전자까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삼성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내놓는 노력을 수십 년 해온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삼성을 누가 만들었느냐? 소비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노력을 봐야죠. 아무나 삼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시장경제. 그래서 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왕이라는 거죠. 크게. 그래서 시장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고 기술이 낙후한 기업을 퇴출시켜요. 퇴출. 그러니까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는가는 부지런히 일하고 기술 개발하고 제품 싸게 만들고 이런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시장이 잔인하다고 그러거든요. 잔인하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야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싼 값으로 사서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낙오자들, 좌파들은 기업이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말이에요. 그 패자의 코스프레죠. 패자의 코스프레. 계획은 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기업을 포상한다. 그 기업에 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경제의 기업은 뭐예요?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술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싼 값에 내놓고 시장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기업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기업은 뭐 하겠어요? 사회주의 기업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국가가 왕이니까 국가에 충성해야죠. 그럼 뭐 하겠어요? 우선 나에게 주어질 계획량, 너 올해는 10,000벌 청바지 만들어내.
그럼 기업가는 가서 뭐 하겠어요? 국가 권력에 가서 공산당에 가서 뭐 하겠어요? 아유 제가 뭐 선물 좀 드릴 테니까 10,000불에서 좀 깎아주시죠. 9,000불로 하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9,000불 해. 이렇게 해서 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사회주의가 저렇게 되냐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마음대로 벌고 내가 벌어서 정당에 벌어서 집을 짓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런 거를 허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산들을 다 재산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당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당이 관리하니까 재산 공유제라고 말을 붙여서 당이 관리하니까 제일 힘센 데는 당이라는 말이에요. 돈을 다 당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가면 뭐 공원에 여러 가지 뭐 운동기구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또 요새 뭐 자전거도 따르릉인가 뭐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원에 있는 의자하고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공원에 있는 따르릉하고 내 집에 있는 자전거하고 내 집에 있는 의자하고 내 집에 있는 뭐 운동용품이 있다면 사용연한이 어떻게 될까요? 사용연한이 아마 내 것이 사용연한이 2배 이상은 될 거요. 왜? 내 거니까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재산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건 뻥뻥 차는 거지. 내 거 아닌데 뭐. 그래서 자원이 낭비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부가 계속 낭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에 여러분 실업자 있어요, 없어요?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비정규직도 없대요, 여긴. 완전 고용. 왜 완전 고용이죠? 왜? 예를 들어서 100명 일할 자리에 200명 갖다 놓으면 완전 고용 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 일하는데 2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노동윤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구조적 태업이라고 그래요. 태업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태업. 그러니까 일을 태만하게 하는 거예요. 태만하게. 내가 일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작업량이 있는데 대충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뭐 바느질 이렇게 하는데 치수가 잘 안 맞고 해도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와도 대충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고. 이게 태업이에요.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거야.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노동 현장에 와 보면 그것이 구조적 태업이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가 비인간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여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만큼 보상을 받고 이렇게 가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으려고 노력하는 해야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의 제품도 좋은 제품을 싸게 소비자가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모질다고 그러죠. 모진 게 아닌데 모질다고 하는 거예요. 착취한다고 그러죠. 착취를 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동윤리를 왜곡시킨다. 사회주의는. 이런 제도가 행동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사회주의 제도가 노동자의 노동 행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가 재산 공유제가 제도가 일반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태도를 만드는 거죠. 내 건 아끼는데 절대로 공원에 있는 뭐 자전거라든가 의자나 운동기구는 막 쓰거든요. 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회주의 문제점이라는 말이죠. 그다음 공산 권력이 절대화돼 있으니까 이건 뭐 100% 부정부패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잘 살지만 왜 문제가 커요? 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이 엄청난 시장의 부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긴 뭐 당연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 있다. 그게 정치 권력이 독점돼 있으니까 독점된 정치 권력이 시장의 부를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인 이제 사회주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몰락했다는 거죠. 지난 1980년대 후반. 근데 지금 그래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제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시장에 막 방치하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동독에도 보니까 통일된 후에 동독에 가 보니까 동독에 그 소련군이 있었거든요. 소련군이 머물렀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시설물 거기는 아주 기름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환경이고 뭐고 그걸 처리를 안 하니까 그냥 오염이 돼 있고 그런 현장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 막 쓰레기 벌려져 있고 방치돼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로 인한 제도로 인한 노동윤리라든가 주민들의 태도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소비 행태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국가 전체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죠. 1949년도에 동서독이 분단이 됐는데 그때 만드는 차가 이제 이 트라반트라는 차예요. 동독차. 그런데 지금 차를 비교하면 지금 이 차가 이래요. 서독은 벤츠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동독은 이 차 그대로예요. 통일 전에 그대로 이 차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 단계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보십시오. 벤츠의 발전한 거 보시죠. 왜 벤츠는 이렇게 발전할까요? 왜? 저렇게 발전하면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해요. 그게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싸게 내놓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멋있는 차를 타는 거예요. 멋있는 차. 따따따따 이런 거 80km 달려도 막 거기서 매연 뿜고 따다 소리 나는 거 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해 가야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우리가 나중에 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시장 경제 하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상상이나 했어요? 그럼 삼성은 왜 또는 애플은 왜 핸드폰을 만들었을까요? 삼성과 핸드폰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핸드폰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 그것이 잔인함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좌파의 프레임이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윤택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시장이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퇴출시키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라야 소비자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윤택한 삶을 허락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독일 슈피겔이에요. 슈피겔. 독일의 최고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잡지 시사 주간지가 슈피겔인데 슈피겔에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1970년까지 북한이 잘 살았어요. 1970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84달러, 남한은 286달러. 북한이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0년까지 잘 살았죠, 쭉. 그런데 70년까지 왜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70년에 북한이 잘 사는 이유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모든 산업 시설을 다 북한에다 지어놨기 때문에요. 남한은 뭐가 없었어요. 하나도. 남한은 농사만 지었지 북한에다가 다 그냥 시설 발전소고 뭐 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거 갖고 파먹고 70년 동안 잘 사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근데 북한은 그냥 거의 일직선이죠. 이게 시장 경제하고 이제 우리가 기획 경제의 차이를 하는 거예요. 동서독 한번 볼까요? 1949년도부터 분단이 시작됐어요. 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49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국가가 생겼죠. 정부가. 그때 동독의 GDP가, 동독의 1인당 GDP가 한 3,000 유로, 단위는 유로예요. 3,000 유로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뭡니까? 한 1유로가 1.2달러 정도 되나요? 이렇게 돼 있고, 분단 초기에 소독의 GDP가 글쎄 6,000 유로, 2배 정도 됐어요. 3,000 유로, 6,000 유로. 소독이 2배 정도 높았어요. 그런데 1990년이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동독이라는 나라의 GDP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결국 글쎄 한 8,000 유로, 그죠? 8,000 유로. 1900 통일 당시에. 근데 서독은 통일 당시에 한 25,000 유로입니다. 통일 당시에 1990년 26,000 유로. 이렇게 벌어졌죠. 제가 얘기고 드리고 싶은 거는 통일이 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동독이 급성장을 하는 겁니다. 급성장을. 여러분 독일 통일 들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은 얘기는 독일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은 이제 역시 가짜 뉴스를 들은 거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통일 비용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통일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 시장이 만들어주고 거기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면 통일한 그날부터 북한의 삶은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살 겁니다. 살게 될 겁니다. 동독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보다도 더 잘 살아요 지금. 동독이. 서독은 뭐 더 이 격차가 이제 점점 벌어지죠. 좁아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회사법, 이제 사회주의는 기업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업은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의 1차 목표는 고잉 컨선입니다. 1차 목표. 기업의 1차 목표이자 국가에 가장 공헌하는 것, 고잉 컨선을 유지하니까 이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하는 것이 1차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업을 파산하지 않고 기업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거예요. 왜 기여하죠?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있고 거기에다 더 우리가 기업인들에게 요구한다면 최대 이윤을 걷는 거예요. 최대 이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1970년대는 삼성전자보다 유한양행이 기업이 매출이 높은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유한양행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죠. 유한양행이 삼성전자에. 바로 그겁니다. 최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가의 목표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기업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용이 창출되고 전 세계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거예요. 또 좌파는 그런 기업에다 대고
착취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이에요. 무너뜨려 내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뚱한 짓이에요. 근데 좌파가 경영해 봐요. 이제 그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우수한 기업들을 보세요. 전부 시장 경제를 추진하는 나라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니 뭐 애플이니 뭐 아마존이니 기상천외한 기업들은 전부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업이 그런 마인드로 갖고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기업은 어떤 마인드로 활동하냐면 내가 어떻게 국가가 왕이니까 국가에 잘 보일까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이 어떻게 경쟁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절대로 사회주의는 안 된다라는 얘기.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경쟁을 또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독점하는 거 있잖아요. 담합하고 이런 피해들은 또 있거든요. 그건 국가가 관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함으로 해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과연 통일이 되면 북한 동독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독의 드레스덴 연설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배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단 소련의 개혁 개방,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개혁 개방의 흐름이 동유럽을 거쳐서 동독에 비교적 늦게 이제 정착했고, 늦게 도달했고, 그때 이제 소위 공산당 저항 운동이 나왔죠. 1989년도에. 그 저항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현 독일의 메르켈 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9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40일 만에 헬무트 콜 총리가 드레스덴을 방문합니다. 드레스덴을 방문할 때 호네카는 그 당시에 이미 몰락을 했고 개혁 공산주의자라고 국민의 신망을 받던 모드로프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돼요. 동독에. 그리고 동독의 총리가 돼서 콜 총리에게, 근데 콜 총리는 드레스덴 연설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드레스덴 연설을 어떻게 해서 동독 국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불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헬무트 콜의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었냐면 내가 공식적으로 통일을 주장해버리면 주변국들이, 왜냐하면 독일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유럽에서 독일은 통일만 되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주변국을 못 살게 군다. 유대인을 600만 학살하고 이런 것이 그냥 다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총리가 대놓고 우리 통일하겠다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이런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런 고민과 또 하나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헬무트 콜 총리를 통해서 통일의 얘기를 듣고 싶은 동독 주민들에게는 또 통일 얘기를 안 해버리면 맥이 빠지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 콜 총리가 아주 기묘하게 하죠. 여러분, 자유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 함께 할 것이고 신의 가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모드라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독 총리로서 콜 총리에게 이제 남북 일국 이체제, 경제 공동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일국 이체제입니다. 일국 이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 북한과. 근데 콜 총리가 단칼에 거절을 하죠. 150억 마르크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자 제안을 하는데 헬무트 총리가 150 마르크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은 당신과는 안 된다. 공산당과는 통일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선거를 치러라. 그래서 자유선거를 치러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통일을 만든 게 오늘의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통일에서 많은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해요. 통일은 통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을 거예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스웨덴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체제 전환을 연구한 학자예요. 에슬런트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체제 전환, 공산주의에서 이제 개혁 개방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냐. 통일 과정에서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느냐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급진적으로 통일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이나 체제 전환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항에다가 생선수프를 풀고 수족관이 되길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혁을 한다든가 체제 전환을 한다든가 통일한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공산당의 공산 권력을 배제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절대로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은 급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급진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공산 권력을 완전히 그 과정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장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급진적으로 통일하고 급진적으로 체제 전환한 나라가 바로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우수한 경제 국가가 됐어요.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혁 개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여러분 구 러시아 탄탄한 국가들 보십시오. 러시아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죠? 아직도 공산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GDP 규모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들이 작동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무기들은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돈을 들이고 갈고 닦아야 그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거기 뭐 곰팡이 있고 그러면 작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이 군사력의 힘을 밑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무기가 작동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항상 단어를 선점하고 평화를 선점하고 뭐 이런 선점하잖아요. 여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래야 통일 비용이 적게 든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책임 없는 내용이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을 동참 개입을 허가하겠다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다. 그걸 막아낸 게 독일이에요. 그래서 자유선거를 치러서 공산당을, 그러니까 제가 급진통일한다 해서 공산당을 다 갖다 지하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개혁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시킨 거예요. 개입을 못하도록 자유선거를 통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늘 말은 점진적이고 개혁적이고 그 급진적으로 하면 막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진적인 통일, 점진적이 아닌 통일이란 얘기는 통일의 과정에서 공산당의 세력을
배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이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 전환한 나라, 동독과 같은 나라들은 전부 급진적인 통일을 통해서 공산 권력을 그 개혁 과정에서, 통일 과정에서 배제시키는데 성공한 나라들이고, 예멘 뭐 이런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그 과정에서 공산당이 철저히 개입을 했었고, 완전히 공산당이 오히려 모든 과정을 지배했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너무나 단어가 주는, 평화라는 단어가 주는 이런데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동의해 버리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 개혁과 과정은, 개혁과 또 뭐 모든 이런 변화의 과정은 절대로 점진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 특별히 이제 공산권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 과정은, 그 급진이라는 말을 쓰지만 공산당을 개입시키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점진적과 단계적인 이름으로 그들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 제안했다가 그냥 뻘쭘했죠. 그래갖고 이제 자유선거를 치러서 공산당을 완전히 배제시켰죠, 동독에. 그래서 자유민주를 정착시키고 동독 재건에 나서서 오늘날 독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유선거를 치러서 총리가 된 사람이 로타 드메지아라고, 왼쪽 저 사람이 이제 10월 3일날 통일인데 90년 멋있는 얘기를 했죠. 이별은 슬픔을 의미하지만 동독과의 이별은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야제 때 얘기했던, 이것이 자유통일의 과정이죠. 이렇게 놓고 동독 재건에 나서서 오늘날 멋진 나라를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동독 재건 후에 동독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제 동독 재건에 나서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동독 공산당이 독점해 있던 모든 재산들, 기업이라든가 중요한 재산들이 전부 국가 소유였거든요. 이것을 민간에게 이양시키는 작업을, 이걸 사유화라고 그래요. 사유화. 이 사유화 작업을 독일은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근데 그 사유화라는 작업은 민영화하고 또 다릅니다. 민영화라고 하면 공기업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우리가 민영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 나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영화라는 단어로는 부족해요. 사유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통일의 나라가 동독 재건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판가름 나는데요. 사유화 과정이 왜 그러냐면, 민영화와 다르게 사유화 과정은 사유주의권에서 시장을 창출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동독의 시장경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죠. 동독의 공산 권력에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산당이 말이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공산당의 힘을 실질적으로 밑받침해 줬던 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재산이었거든요. 어떤 재력의 힘. 사유화라는 이름으로 이걸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걸 뺏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그 재산을, 그걸 빼서 사유화를 담당했던 초대 청장이 무참하게 암살당했어요. 1990년 4월 부활절 휴가에 뒤셀도르프 자택에서 동독 슈타지의 지령을 받은 소독의 소위 좌파 테러 단체가 암살해 버렸죠.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 권력 자체가 사유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 이걸 버텨내서 사유화를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통일된 나라의 북한 재건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동독 재건이 이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남한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의 이 횡포와 같은 독재와 같은 이런 만행을 만약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통일을 했다면 이 사유화 과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좌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유화를 정말 자신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려웠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래서 돌아가셨어요. 90년 4월 달이면 이제 사유화가 막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암살당했죠. 근데 그 후임으로 등장한 분이 이 비르기트 브로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영국의 대처 수상을 뭐라고 그러죠? 철의 연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저는 철판의 여인이에요. 철판의 여인. 자기 전임자가 암살당했는데 이 집안이 그 경제 관료 집안인데 그 부대표였다가 부청장이었다가 청장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전임자가 암살당하면 좀 주춤할 텐데 더 강력하게 사유화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비르기트 브로일 청장이 내건 모토가 Es gibt kein Butterbrot umsonst. 무슨 얘기냐면 공짜로 버터 땅을 먹을 생각을 마십시오. 동독 주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공짜로 버터빵을 달래지도 말고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버터빵이 아닌 그냥 빵은 다 줄 겁니다. 무슨 얘기죠? 보다 질 좋은 삶을 누리려면 공짜는 없습니다. 선포해 버렸어요. 강력한 사유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저런 정말 대가찬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통일 후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좀 설명을 더 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유화라고 하면 널려 있는 이제 공기업 국가 재산이 있어요.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뭐 농사, 뭐 농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모든 기업이 있는데 그거를 서독에 아까 얘기했던 사유화 담당 관리청장으로 그것이 다 흡수가 돼 갖고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파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투자자를 향해서. 그런데 그 동독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A라고 있는 기업을 세상의 시장에 국제 시장에 내놓으면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그걸 살라고 그러겠죠. 삼성전자를 내놓으면 다 살라고 그러겠죠.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의 1 정도만 겨우 판매할 수 정도의 기업이 된 거예요. 3분의 2는 다 도산시켜야 될 기업인 거예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만 이제 투자자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그걸 받고 기업을 인수받고 그 투자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기업의 구조조정이에요. 동독 기업이 불필요한 노동력이 많으니까 다 잘라내잖아요. 그 사유화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된 것이 대량 실업입니다. 대량 실업. 그러니까 사유화를 한다는 거는 국가와 그 사유화를 만들어가는 그 대표의 책임자의 정말 결단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독일 사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실업자들이 매일 나와서 그래서 통일병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실업자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독의 실업자는 어떻게 뭘 줘야 되냐면요.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라반트라고 하는 자동차, 허수아비한 자동차지만 마이카를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높아요. 북한에 비하면. 근데 북한은 뭐예요? 그들의 목표가 입 앞에 고깃국.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동독보다 훨씬 싸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부터, 통일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나아질 겁니다. 차차차 극복되는 거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하고 법과 제도, 인프라만 잘 관리하면 전 세계에서 투자자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독일 동독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서는 가장 잘 살던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잘 살았는데 통일된 후에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동독 기업들은 다 도산시켜야 돼, 도산시켜. 우리나라 삼성 정관이 동베를린 브라운관 공장을 인수했어요. 얼마 인수했냐면 1마르크. 그러니까 500원에 인수했어요. 그 기업이 뭐예요? 5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의 이 사유화 관리청장은 인수만 해줘라. 그 대신 조건을 붙이죠. 그 당시에 그 고용 인력이 1,500명이 됐는데 10년 동안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해고하지 말고 10년 동안 이렇게 좀 인력을 줄여나가라 달라, 이런 조건으로 일막에. 이런 것들이 허투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좀. 그래서 사유화는 공격을 민영화한다는 의미를 넘어 공산 권력을 사실상 해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공산당은 재산의 공유제라는 명목하에 인민재산을 관리해왔다. 사실은 이 재산이 동산 권력의 힘의 원천이었다는 얘기예요. 힘의 원천. 즉 사유화는 공산 권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이를 극복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통일 후 동독 인민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했던 트로이안트의 초대 대표는 암살당했다. 이게 로베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조건부에 암살당. 이 정도로 힘든 거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사유화는 대량 실업을 동반했다. 만약 공산 권력이 건재했다면 민심을 선동해 시장경제 토대를 구축하는 핵심 작업인 사유화는 좌초하고 말았을 것이다. 즉 사유화는 공산 권력이 인민의 힘에 의해 힘을 성실하게 운영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자유민주주의 정착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뭐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뭐 나라를 신뢰를 쌓고 전부 안 되는 겁니다. 공산 권력을 이 개혁 과정에서, 통일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냐에 따라서 통일 후에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 독일이 주는 교훈이거든요. 콜 총리의 요구로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동독 주민이 공산 정권을 심판한 사건이었다. 가서 공산당을 목을 참수하라는 게 아니고 저 선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들의 힘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즉 동독 제거는 정치적 자유민주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이라든가 예멘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하는 모델이 바로 공산 권력을 이 과정에서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교훈이죠. 그래서 노버트 울리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자주 다녀갔고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보다 쉽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어요. 2013년도에 디자이트라고 하는 아주 고급 시사 주간지에 칼럼을 게재했는데 한반도 통일이 독일보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대한민국 독일 통일 과정에서 범했던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적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독일의 정책을 잘 수용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시행착오는 이제 막아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갖는다면 더 쉽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아까 그 다음에 한 얘기고, 동독에 그래서 8,500개 기업이 있는데 8,500개 사회주의 기업은 기업을 대기업으로 갖고 가야 돼요. 왜 대기업으로 갖고 가냐면 기획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을 크게 유지해야 계획을 세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동독에 8,500개 기업이 있다면 서독에는 한 50만 개의 기업이 있었죠. 8,500 기업을 이제 잘랐어요. 다 이렇게 잘라갖고 대기업을 잘라서 23,000개의 기업을 만들어갖고 세계 시장에 이제 내놓은 겁니다. 내놨는데 3분의 1만 가까스로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는 다 도산해야 할 기업들이죠. 근데 3분의 다 도산을 시켜버리면 너무나 이제 사회적 파장이 많으니까 그중에 3분의 1도 구제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청산하고 3분의 1 구제했으니까 그 돈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그거죠. 만약에 그 3분의 1 기업이 없었다면, 만약에 동독의 기업이 없었다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을 건설하려면 9억이 쓸모가 없거든요. 9억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없다, 제로 베이스가 없다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자 중에 그 맨쇼 올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흥망성쇠는 꼭 경제적인 요소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비경제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차 대전에 가장 피해본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라는 거예요. 독일 가보시면 알지만 뭐 일본도 뭐 원자폭탄을 맞았지만 독일도 얼마나 새로 건물이 하나 제대로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파괴된 나라가, 두 나라가 다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 두 나라가 불과 4반세기 만에 20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올랐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패전에서 완전히 폭망한 나라가 20년 만에 미국 다음에 2, 3의 경제 대국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쫄딱 망했는데 20년 만에 어떤 나라보다, 영국, 프랑스보다 잘 산 나라가 됐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구도시를 개발하는 게 쉬울까요? 벌판을 개발하는 게 쉬울까요? 벌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에요. 창조적 파괴. 우리가 여기에 정말 최고급 5G로 만든 쇼핑몰을 건설하려고 하면 여러분 재래시장을 철거해야 건설이 됩니다. 여기에 정말 자이 같은 좋은 집을 지으려면 초가집이나 다세대층을 없어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묻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그게? 재래시장을 없애고 거기 5G 쇼핑몰 들어줄 수 있어요? 왜 없어요?
그걸 부셔서 부시는 비용도 있지만 머리띠 머리 들고 나오거든요.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기득권, 이익 집단들. 그것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이 전쟁 중에 완전히 폭망했는데 20년 만에 미국 다음에 2, 3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전쟁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베를린 전철을 가보면 우리나라 전철보다 못해요. 허접해요, 허접해. 왜? 거기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새롭게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기득권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갖고 고급 인력들이 벌판에다가 새로운 건설을 한 거예요.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일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독 같은 경우를 딱 보니까 일마르게 팔아도 팔리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통일 후에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로비슬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고급 기업인들이 들어가면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북한에 있는 허접한 양말 공장 이런 거 잔뜩 성냥 공장 잔뜩 있어봐야 통일한 후에 그것은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남한의 기업은 기업의 구성이 주주총회 있고 이사 있고 감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업은 기업서가 있고 보위부가 있고 당위원회가 있고 안전부가 있고 이래요. 저것이 기업이 아니라 정치 집합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연합한다는 경협한다는 얘기는 한쪽은 정치 공산 권력과 한쪽은 기업이 이제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작동이 돼도 정치 권력 가진 기업이 더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분이 아까 이제 공짜로 버터빵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서유화를 밀어붙인 그 비르기트 브로이엘. 이 사람의 얘기만 해도 우리가 잘 연구해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8,500개의 기업 중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세상에 이제 국제사회에 팔아서 3분의 1만 겨우 건진 겁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억지로 구제하고 그 소독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이제 실적이 8,000개 기업 판매하고 3,000 기업을 청산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돼 있고 청산 비용만 해도 120조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일난 이후에 2010년도에 슈피겔지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통일 20년주에 아주 심층 취재를 한 겁니다. 제목은 알라인 게겐 알렌인데 이게 이제 1대 100이죠. 언론 투 올 이렇게 이제 뽑을 수 있는데 헬무트 콜 총리 혼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통일 외교를 벌쳐가면서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과정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 정말 장문의 보도예요.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동독 주변국들이 유럽의 주변국들이 왜 독일 통일을 반대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쭉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제가 이 자료를 다른 걸 갖고 온 것 같아요. 바로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실을. 유럽 주변국들이 독일 통일을 반대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경제에 있었다.
경제 강국 서독이 통일 후 명실공히 유럽을 선도하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것을 가장 경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독 경제는 서독의 손질을 받으면 찬란히 빛날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많은 지하 자원이 있지만 경제성 있는 지하 자원이 없거든요. 동독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을 갈고 닦아서 능력이 없던 거예요. 제도도 안 되고. 근데 그것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 또 유능한 경제인이 만들어 손을 대면 지금은 하잘것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지만 찬란한 보석으로 빛나는 것을 주병들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일한 후에 이것이 실현된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 인구가 지금 통일 당시에 서독 인구가 5,800만이었어요. 그리고 동독 인구가 1,800만. 그러니까 인구가 5,800만, 1,800만, 7,600만. 그래서 7,600만인데 지금 8,000만이에요. 400만 어디서 나요? 400만. 400만은 300만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 나치 시대에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또 나치 때 추방된 사람들이 더 구소련 지역에 살든가 동유럽에 살든가 있던 사람들이 통일한 후에 들어온 겁니다. 300만이. 100만은 누굴 거야? 100만. 난민. 그래서 인구가 8천만이 됐어요. 그 8천만 된 인구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 청하의 나라가 된 거예요. 2060년까지 아직 40년 동안 독일은 해외에서 노동력을 해마다 26만 명씩 수입해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이런 그 통일 후에 서독이 받은 그 축복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북한과의 통일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과의 통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독일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독일의 사례를 보면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료를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겁니다. 동독에 있던 화학 제품을 조달했던 최대의 화학 단지 기업이에요. 이것은 38년도 나치 때 만든 화학 공장이에요. 공장 삼각지대로 해서 마을 전체를 세 지역의 마을에 큰 공장을 세워놓고 화학 공장 나치 시대에. 그리고 거기서 동독의 모든 화학 제품을 다 공급했던 회사예요. 근데 회사 그 당시에 18,000명의 직원 노동력이 1938년대 이제 됐어요. 근데 1억하고서 통일이 딱 된 겁니다. 서독의 트로이한테 아까 사유화 관리 담당 청에서 이걸 딱 인수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제품을 보니까 2세대 전 기술로 1세대 전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시장에 내놓으니까 누가 누가 사겠어요? 예를 들어 불량제품을 누가 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미국의 다우 케미칼이라는 화학회사에다가 간청을 한 거예요. 좀 사달라.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회사 청산 비용으로 10조 줄게. 100억 마르크. 50억 달러. 50억 달러면 얼마? 5조인가? 50조인가? 이걸 주고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럼 맡았어요. 그래갖고 1995년도에 통일된 이 5년 만에 다우케미칼이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어요. 2,300명의 화학 공장을 만들었어요. 최신 기술을 투자해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누구 회사예요? 다우케미칼 회사예요. 독일은 얼마를 손해봤어요? 얼마를 줬어요? 100억 마르크, 50억 달러를 줬잖아요. 50억 달러를 줬잖아요. 만약 이 공장이 없었다면 그 50억 달러 이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회사가 되는 거예요. 독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통일은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뤄놓고 통일을 해야 통일병이 적게 든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금의 북한에다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북한에 고만고만한 공장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통일한 후에 그 부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 부실 수 없잖아요. 거기 민노총이 들어가서 또 바로 이런 거거든요. 북한은 창조적 파괴가 스스로 일어났다. 우리 거기 최신 기술과 최고의 기업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최고의 공장을 만들어내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근데 허접한 게 있으면 나중에 그 돈 들여서 그것 좀 청산해 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돈 들여가면서 그 회사도 뺏기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독일 통일로부터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독 사유의 진실, 동독 화학 삼각지대는 1938년에 설립되고 50년 이상 화학 제품을 공급해 왔다. 화학 제품 여기서만 공급한 거예요. 동독의 제품. 화학 제품은 그제의 기술로 어제의 제품을 생산했다는 표현처럼 질이 아니라 양을 공급한 셈이죠. 통일은 미국의 다우케미칼은 독일 정부로부터 100억 마르크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독 화학 삼각지대를 인수해 최신 기술들 및 설비 등의 추가 투자를 거쳐 정상화시켰다. 고용자 수는 18,000명에서 22,300명으로 감소했다. 이 회사는 누구 거? 다우케미칼 거. 독일은 동독 전체를 공급했던 그 큰 화학 공장을 100억 마르크 주고 인수시켰다. 저거 없었다면 그 돈으로 화학 공장 하나 지을 수 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것만 이렇겠어요? 삼성 정관이 동독에 투자했어요. 1마르크. 1992년 동베를린 브라운 공장을 1마르크 인수했다. 500원에 인수했다. 고용인원 1,200명. 투자 4천만 달러. 국가 보조금 3천만 달러. 독일로부터. 그리고 2005년도에 공장 폐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유화 과정에서 정말 그 힘든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통일 전문가들은 비관을 하지만 독일 사례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아니야, 저것이 더 우리에게 축복이야. 그건 뭘 전제로 하냐면요, 독일과 일본이 패망한 후에 불과 2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된, 전쟁에서 폐허의 잿더미에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전제가 되죠? 그 안에 기술자와든가 유능한 기업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북한의 제로 베이스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남한의 기술과 훌륭한 기업인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남한이 또 하나의 북한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시아 전문가 모비우스 매니저 마가진이라고, 이거는 이제 월간 잡지인데, 북한은 거대한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거대한 기회의 땅. 우리는 거대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을 보는 진짜 전문가들은 북한은 거대해요. 북한이 왜 지금 저렇게 지옥과 같은 나라에 사느냐, 거기 있는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고 해도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 지하자원을 가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바보 같은 지옥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술지 들어가고 유능한 기업인이 들어가면 북한은 그 순간부터 그 폭발력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제 상상이 못 갈 정도로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거의 트럼프는 그 동해안 쪽에 그 호텔업을 하면 북한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무궁무진한 사업의 기회가 북한 땅에 있다. 근데 이것은 북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라스콤사의 자유리스 회장이 이집트의 대기업입니다. 이 회장은 어떻게 대기업을 일궜냐면요, 중동 지역이 분쟁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자유리스 회장은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그렇게 해서 아주 이집트의 중동의 거부가 된 회사가 오라스콤사예요. 오라스콤사가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북한에 진출합니다. 2008년도에 북한에 진출해서 2008년부터 매년 1억 달러씩 4억 달러 투자를 합니다, 북한에. 그래서 거기서 이동통신망을 구축해줘요. 그리고 동생도 토목 사업을 하는 동생도 북한에 들어가서, 형제가 북한에서 엄청난 사업을 잘 일궈요. 그래서 김정일한테 당시에, 또 김정은한테도 지금까지 훈장을 받았어요. 영웅 훈장. 당신은 훌륭한 기업인으로서 공화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갖고 나왔다. 어떻게 내가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고민에 빠진 기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독일의 한델스블라트라는 경제지에 났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살아있는, 공산 권력이 살아있는 곳으로의 기업 진출은 죽은 것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독에서 동독에 무역 거래는 있었지만 개성공단 같은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거는 거의 전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들어가면 파산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동독의 경제적인 실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에 집착해 있고,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 재산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었다, 저들도. 그리고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지만, 그러니까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공산 권력의 그 힘을, 개입을 우리가 정당화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독일이 가르쳐주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울리 블룸이라고 하는 이제 밤베르크 대학 경제학과 교수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도 자주 다녀갔고 통일부에서 자문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북한 재건이에요. 칼럼 제목이 북한 재건. 동독에서 유명한 칼럼 신문에 칼럼 쓴 제목이 북한 재건입니다.
북한 재건. 희한하죠. 그러니까 동독 재건을 보고 북한 재건에 대한 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독일은 처음 통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아주 단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2배, 3배를 더 들였지만 한국은 절대 2분의 1,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왜? 그래서 독일을 연구해라. 독일 통일 연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저 히말라야 천여봉을 등반하는 과정으로 비교한다면 5나라가 지금 통일 과정을 이제 그 천여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과 예멘은 천여봉에 도달하는데 딴 데 갔어. 딴 데. 삼천포로 빠졌어. 그 독일이 이제 유일하게 천여봉에 동반에 성공했는데 피해가 너무 컸어요. 피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를 이제 대한민국 등반팀이 독일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 루트를 피하자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웃기지 말아라. 그 루트를 가라. 그 루트를 가야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고 어디에 눈사태가 나고 어디에 눈폭풍이 있고 그걸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 독일에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딴 길을 가면 그 길은 안전하겠는가. 그 길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범한 시행착오를 피해가란 말이죠. 크레바스를 피해가는 거고 눈사태가 있는 걸 피해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와서 이제 한탄하는 겁니다. 한국에 가봤더니 통일부도 있고 각 부서의 통일 부서도 통일 담당 부서도 있고 대학마다 통일연구소가 있고 그 많은 통일 독일에는 없었거든요. 통일부가 없어요. 통일자가 없었어요. 내독성이 있었고 마음속엔 통일이 간절했지만 통일부를 두지 못했어요. 독일은. 근데 소독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통일의 염원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많은 통일 단체가 있지만 통일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고 통일이 안 되는 걸 연구하는 걸 보고 놀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그겁니다. 우리는 급진 통일하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북한과 남과 북이 힘을 모아서 교류 협력하고 경제 협력하고 정치적 통일로 나아간다. 이 연구만 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다 실패가 예정된 걸 보고 연구하는 걸 보고 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고 조언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서고 이제 지난번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이라고 있어요. 그 알게마이너 짜이퉁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고문을 보낸 게 제가 한글본으로 찾아보니까 14페이지예요. 근데 이것이 5월 9일 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에 실렸어요. 3페이지로 줄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이제 독일의 원본을 쭉 봤는데 독일의 원본은 제목은 이겁니다. 평범함의 위대함.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써 있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평범한 국민이 3.1운동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위대한 민주화 역사를 평범한 시민이 일으켜냈다. 그 다음에 촛불로 뛰어. 그래서 위대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북한과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과 김정은과 함께 평화 통일을 정착해가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방송에 나와고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건국의 그 당시에 그 빈곤했던 그 경제를 낮도 없이 밤도 없이 일하면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일어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은 왜 거기 빠졌느냐? 응? 북한이 침공했을 때 좀 한미 동맹이 힘을 모아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평범한 위대함에 빠졌느냐. 이렇게 일방적인, 그리고 자기가 갈 길을 일국이체제라고 명시해 버렸어요, 독일 언론에. 일국이체제가 뭐예요? 그건 점진적 통일의 최고봉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남한이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통일기구를 두고 통일을 논의한다는 거거든요. 그 두 사이에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교류협력을 하고 경제협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교류협력을, 경제협력을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남한의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한에 침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역으로 지금도 막 남발하고 있는 북한의 선전성당이 합법적으로 남한을 지배할 겁니다. 그 완전히 합법적으로 북한은 완전히 차단된 나라에 살고 우리는 무방비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통일로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가 50배가 높거든요, 북한보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력 말고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은 북한이 50배가 아니라 우리보다 500배는 높을 거예요, 북한이.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50배 경제력은 북한이 다 가져갈 건 뻔한 노릇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조폭과 부자가 공존하는 거래요. 조폭과 부자가 공존. 조폭과 부자가 공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폭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조폭. 그게 일국이체제예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한 거거든요. 평화, 단계적 점진적 통일, 작은 통일, 큰 통일, 작은 통일, 경제 교류 협력,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는 작은 통일, 큰 통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가 아니면 너무나 그것이 옳은 방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근데 그것을 보기 좋게 깨부순 게 독일 통일이거든요. 웃기지 마. 우선 독일의 자유민주부터 정착해 놓고 동독제공을 한 겁니다. 그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통일부의 통일교육 교재에서 무슨 일이 최근에 일어났냐면요, 독일 통일 사례가 빠졌어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이거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DJ, 노무현, 이 정부를 거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 정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통일병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흡수 통일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통일한 후에 베를린 장벽은 없어졌지만 머릿속 장벽이 새로 생겼다. 동독이 이등국민화 돼버렸다, 이렇게 선전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그건 구더기 얘기예요. 구더기 얘기. 장만제기가 막 나오니까 독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장맛이 뭐예요? 통일 비용을 극복하고 그보다 몇백 배의 통일 이익을 만들어낸 그 스토리 감추는 겁니다. 동독 2등 국민이요? 동독 2등 국민 같은 소리 하라고 그러세요. 메르켈 총리가 동독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동독 사람, 통일 후에 8년 동안 연방 하원의장이 동독 사람, 연방교통부 장관 브란데부 주총리가 동독 사람.
이것이, 그리고 그 동독 사람이 지금 14년째 총리하고 있어요. 통일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선전을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통일이 그렇게 잘못됐다면 통일 후에 통일을 만든 헬무트 콜 총리는 통일 후에 옷을 벗어야죠. 근데 통일 후에 헬무트 콜 총리가 몇 년 했냐면요, 8년 했어요. 총리 8년. 2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90년 통일이 됐을 때 8년 이미 총리직에 있고, 통일돼서 통일한 후에 선거를 치러서 총리가 또 됐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났어. 근데 4년이 지났는데 통일 초기라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다 그때 난 거거든요. 막 암살당하고 막 대량 실험 나고 동독에서 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 4년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출마를 하면서 헨콜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민 여러분, 독일 통일과 같은 전례가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하는 방향만은 맞습니다. 그때 국민이 또 찍어줘 8년 한 거예요. 독일 통일이 그렇게 우리가 등을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8년 할 수 있어요? 그 당이. 그리고 통일된 후에 지금 29년이거든요. 29년. 3인당이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당이에요. 3인당이 몇 년 집권했어요? 7년. 29년 동안. 22년을 김민연이라고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통일을, 그 김민연에 속한 지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 헬무트 콜이 정치적 양자로 키운 정치인이 아버지를 따라 함부르크에 태어났고, 아버지 좌파 목사 아버지를 따라 동독으로 강제로 이주했던 그 여자 메르켈 총리가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총리 지금. 이게 독일의 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창조를 위한 파괴. 새 집을 지을 목석이 헌 집은 걸림돌이다. 새 집은 북한 재건, 목수는 투자자 기업가 기술자 노하우. 저게 목수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목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헌 집은 북한 경제예요. 제가 한번 칼럼 쓴 게 있어요. 한반도통일 독일보다 제로배 시상대 북한이 낫다. 제가 어디 칼럼에 한번 쓴 기억이 나요. 독일의 실업률 한번 볼까요? 독일이 통일한 후에 400만 받아들였어요. 400만 통일한 후에. 300만은 이제 독일 혈통, 100만은 난민, 정확히 110만. 실업률 보세요. 3.4%. 유럽 28개 회원국 중에 체코 다음이에요. 근데 여기 3%는 뭐가, 이건 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좀 돈 좀 있고, 우리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실업에 안 잡히잖아요. 독일은 다 실업에 잡혀요. 내가 돈 좀 있겠다.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가끔 갔다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데 가서 일 한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는 다 실업인데, 이 사람은 자발적 실업이라고. 자발적 실업. 이 사람까지 이제 통계에 잡혀요, 독일은. 그게 3.4%인데 지금 완전 고용 상태. 완전 고용이 아니라 인력이 필요로 해요. 해외에서 데려와야 돼요. 이게 독일의 독일 통일 관련해서 또 하나 가장 서독에서 가장 경제 활동에 악을 끼쳤던 집단이 있다면 노조예요. 서독 당시에.
그래서 서독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통일될 때까지 노조회 때문에 노조하고 환경단체 두 집단이, 그래서 그린피스가 독일에서 서독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 두 집단이 경제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그래서 독일 통일 직전에 서독의 실업자가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300만. 근데 통일을 한 후에 보니까 지금은 다 합쳐서 200만이 안 돼요. 통일된 이후에도. 저 많은 사람들 외에서 통일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19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지수가 1이에요. 1. 그런데 2012년 독일의 임금 지수는 0.7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독의 노동력 때문에. 그리고 미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은 다 1 유지됐던가 1.1, 1.2. 그러니까 서독이 라인강적을 이루고 그렇게 경쟁력이 높았던 기업 서독의 경제가 가장 걸림돌이 됐던 노조의 문제가 통일과 함께 완전 해결됐어요. 오히려 노동으로 인한 임금 경쟁력이 한없이 치솟은 거죠.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 통일의 어떤 근데 지금 아직 독일 통일의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세요. 빨간 것이 통일됐는데 동독에 속한 주예요. 그러니까 R&D의 규모를 보면 빨간데 이제 브란덴부르크라든가 작산할 튀링겐 이게 동독의 5개주거든요. R&D 규모가 뭐 형편없잖아요. 아직도 서독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직도 동서독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제 우리가 GDP 발전 추이를 보면 통일 직전에 불과 30%에 불과했던 일인당 GDP, 그러니까 서독의 GDP의 30%에 불과했던 동독의 GDP가 지금 현재는 90%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쭉 진행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독일은 통일로 인해서 진짜 강대국이 됐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독일은 막 러시아에도 큰 소리치고, 제가 그 얘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분단 때는 서독 비행기가 동베를린에 못 들어갔어요. 베를린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를린이 동독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서독 비행기는 못 가고 소련 비행기나 미국, 프랑스, 영국 비행기만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에 헬무트 콜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헬무트 콜 총리가 급하게 이제 베를린을 가야 되는데 총리 전용기로 못 가갖고 미국의 대사한테 요청을 해서 미국 공군기를 타고 베를린을 향해서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약했었죠.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일을 빼면 유럽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독일의 힘이 정치적으로 막강해졌다. 그러니까 독일의 GDP가 유럽 전체의 지금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강국이 된 것은 독일 통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독일의 얘기는 전부 구독에게만 알고 있었다. 우리는 거기에 장마대기들을 우리 오늘 조금 들은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못 산다고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북한이 못 살다고 절대로 손해. 오히려 북한을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미 창조전 파괴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 파괴된 곳에 우리의 최고의 기술과 인력이 들어가서 새로운 북한을 건설해내면 이것이 우리의 보물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서방의 예루살렘이 지금까지의 지구촌의 선교를 담당했다면 동방의 예루살렘이 이제부터
중동 공산권의 이제 선교를 담당할 정도의 회복이, 그런 축복의 나라가 북한에 예정돼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못 사니까 통일하면 안 된다. 북한을 어느 정도 키워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후에 통일하자. 이런 멋들어진 말에 다 섞고 있다.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9억을 잔뜩 지어놓는 것이다. 근데 새로운 목수에게 9억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 새로운 목수는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인재, 최고의 경영 능력을 가진 기업인들이다. 이 기업인들은 벌판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고 훌륭한 집을 건드려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잔뜩 9억이 있으면 짓기도 어렵다.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절대로 구도시를 개발하지 않는다. 개발할 수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벌판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벌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벌판으로 북한이다. 북한에서 만들어질 경제의 기적이 우리의 손안에 놓여 있고 거기서 시작될 동방 예루살렘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통일을 가로막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자유통일, 제가 통일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 뭐라 하느냐라고 그도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우리도 힘든데 통일 뭐로 하느냐. 우리 통일을 안 하면 분단으로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저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방제 통일을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북한에 자꾸 두려움을 갖도록 자꾸 만든다고요. 북한은 못 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사니까 다행이다. 북한에 아무 기업도 없고 경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우리가 구도시를 개발하는 거 봤느냐. 벌판을 개발해야 돈도 적게 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장황한 얘기지만 요약하면. 그래서 자유를 지키고 시장을 지켜내면 통일된 한국은 굉장히 우리의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독일을 통일을 보니까 그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근데 그 통일을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고 좌파들은 이 독일 통일을 전부 가짜로 가르쳐 왔어요. 독일은 흡수 통일이고 돈이 많이 들고 동서독 국민들이 갈등하고 있고 영원한 갈등보다도 동서독 갈등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통일된 후에 북한에서 대통령을 내줘야 돼요. 북한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근데 절대로 공산 세력. 그러니까 지금 동독인들이 통일된 독일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까 1800만에서 200만 줄었거든요. 200만이 이제 서독으로 넘어왔는데 그들이 독일 통일된 나라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 IT 업계 이쪽으로 동독 인재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뭐 정말 밤새도록 일할 정도로 노동윤리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돼 있고 젊은 애들수록 야망이 있고 자유를 마음껏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과의 교류협력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의 기도빨이 하나님께 안 먹히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빨이 우리보다 100배는 날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있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래 자유통일을 원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가 더 강력히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되면 우리 남한의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은 독재에서 해방된 북한 주민들이에요. 건국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의 역할처럼 통일 이후에 남한의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건 남한의 우파갖고 안 돼요. 독재에서 해방된 북한 주민들이 자유세력으로 남한의 좌파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자꾸 얘기해야 되고 통일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그러한 우리가 좀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오늘이 끝난 날입니다. 다음에 수료식 하고요. 정말 오늘 제자 공동체 교회가 또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분열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위안으로 다가오고 같이 힘을 모아서 통일의 그날까지 좀 정진했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